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국제무역사 1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백소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와우패스의 국제무역사 1급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저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며칠 안 남았죠? 자, 여러분 막판 스퍼트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하는 바처럼 잠깐이라도 수업 들으시고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러면 라이브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 특강은 총 4과목으로, 4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국제무역사 1급은 총 4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법에 대한 거, 두 번째 결제, 세 번째 계약, 그리고 영어 부분입니다. 그 실제 시험 순서와 동일하게 저희 라이브 방송 준비했습니다. 자, 각자 과목별로 어떤 것이 주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정말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라이브 방송 듣고 여러분들 시험장 딱 가시면 진짜 나왔어! 이런 생각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규범입니다. 무역규범은 대외무역법과 그리고 관세법 이렇게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외무역법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자, 대외무역법. 정말 많은 법의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네. 40문제죠. 네. 대외무역법은요, 정말 많은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매 회차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출 금액의 인정 금액, 그리고 수입의 인정 금액입니다. 즉, 수출과 수입 각자 인정 금액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요거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에서 5번 사이에서 반드시 한번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요번에도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외화 획득령 원료 기재 하면서 무슨 내용이 막 나와요. 그것들 한 2문제 나오겠죠. 여러분들 또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권한 위임과 그리고 위탁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작게는 1문제, 그리고 많게는 2문제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는 살며시 빠졌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네, 우리 대외무역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고시, 공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3개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수출 실적의 인정 금액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 다 편집하고 정말 나올 게 뭐냐, 이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FOB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출 통관액은 FOB 기준 가격으로 설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 페이지에서 요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죠. 자, 일반 물건은 다 FOB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기초예요.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시험에 나오냐? 그렇지 않죠. 조금 더 어려운 거 나오겠죠. 네, 그래서 바로 1번에서부터 6번에 있는 내용들이 막 시험에 펼쳐져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들러리로 나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주인공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주인공 이제 찾아봅니다. 1번 봐주세요. 중개무역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 금액, 즉 FOB에서 수입 금액, CIF를 공제한 가격이다. 자, 요거 한 문제 그냥 나오죠. 자, 요거 주인공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시험 어떻게 나오냐? 자, 요거 바꿔주세요. 수입 금액에서 수출 금액을 빼거나, 혹은 FOB와 CIF를 서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잘 골라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인공 보겠습니다. 바로 5번과 6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에는 용역 수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6번에서는 전자적 형태 무채물 수출입니다. 자, 이게 왜 나오냐? 자, 우리 무역의 대상은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 무채물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 3개 다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아, 출제자들은 이런 거 콕 집어서 출제하죠. 바로 5번과 6번에서 무엇을 집중을 해야 되냐? 요거 입금 확인한 금액. 근데 누가 입금한 금액이냐? 각 기관의 장들이 입금 확인한 금액입니다. 근데 어디서 입금 확인한다?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입금 확인한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 법 시험에는 이런 문구 그냥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법 내용 그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은 답글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화팅,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특강,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무엇이냐?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은 기본적으로 수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라에서 수리해준 날짜 기준이에요. 그날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수출신고 수리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단 말이죠. 자,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바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게 나옵니다. 우리 용역과 그 다음 전자 형태의 무채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사실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한눈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그리고 중개무역, 그리고 외국인도 수출, 이런 것들은 언제 기준으로 한다? 입금일로 한다. 이거 별표. 자, 그럼 벌써 여러분들 두 문제 맞췄어요. 우리 아까 페이지, 그 다음에 이번 뒷페이지 요거 두 문제 벌써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고득점 하러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외화 획득의 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획득용 뭐뭐뭐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여러분들 와우패스 교재 보시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미리 형광펜 다 처리해놓고 막 정말 중요한 거 중요 막 이렇게 해놨어요. 게다가 제 영상에서 보시면 더 중요한 것들은 막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막 별표 치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놨죠. 네,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거, 그게 바로 외화 획득용 블라블라블라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도 뭐가 출제되냐? 바로 요겁니다. 범위입니다. 외화 획득용이라고 얘기할 때 그럼 외화 획득용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라고 하는 거, 바로 요걸 의미를 합니다. 수출, 관광, 그리고 용역 건설의 해외 진출도 포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되게 막 시험에서 많이 이렇게 출제하는 게 있어요. 바로 5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하는 건데 그것도 수출로 봐줘요. 근데 무조건 그게 아니냐? 아니,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요런 것들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하는 것도 외화 획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또 추가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수수료를 받고, 외국 수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무역이 아니다, 혹은 외화 획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역시 어떻게 나온다? 외화 획득용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거 문구 또 다르게 해서 출제한 적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외화 획득용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거 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자료 어디서 봤느냐, 특히 기출문제 다운 어디서 받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전에 반드시 기출문제 푸셔야 되는데요. 아, 이거 막상 인터넷 찾으려면 다운받기 너무 힘들어요. 자,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와우패스 여러분들 아시죠? 와우패스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수강을 하시면 여러분들 최근 수년간의 기출문제 그냥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네이버 TV 있죠? 거기에서 카페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찾으시면요, 카페가 있을 거예요. 거기 카페 가입하셔서 다운받으시면 쉽게 기출문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질문 해주고 계셔서 그 다음 또 이제 이렇게 답변 드렸고 그 다음 또 진행하겠습니다.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에 대한 지원 내용. 자, 요거 한 문제입니다. 요거 한 문제. 그냥 전체가 한 문제고 요런 것들이 보기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되는 보기 주인공은 무엇이냐? 바로 제가 미리 빨강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수입 제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도 수입이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볼 거예요. 수입할 때 원산지 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정말 중요한 보기로, 정말 중요한 답으로 나오는
네, VIP 이제 나오십니다. 5번 봐주세요. 부가가치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몇 프로? 10%. 그렇죠? 자, 그런데 외화획득용 기재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서 자, 어떤 수출이 외화획득용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통 10%. 근데 영세율이다 그러면 0%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자, 질문. 자, 부가가치세라는 용어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나올 거예요. 뭐 생뚱맞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내국 신용장 영세율 적용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교묘하게 바꿔서 나올 겁니다. 그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여러분들 한 3문제는 맞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이제 권한의 위임과 위탁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한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나온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정말 시험에 나오는 거 보셔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요거는 정말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맹세합니다. 이거 반드시 나와요. 자, 한국무역협회에 위탁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제가 왜 이거를 장담을 하느냐. 매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시험 자체가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회 홍보상 이런 내용을 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반드시 나온다. 그럼 한국무역협회에서 대신 하는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 네, 전문무역 상사의 지정의 취소. 자, 그 다음 무역업 고유번호. 이거 또 반드시 나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의 부여와 관리에 관련된 거. 그리고 수출입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 체제 개발과 운영. 예, 요거까지는 반드시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화면에 나온 내용들 여러분들 교재 같이 체크하세요. 하지만 이 빨간 부분이 더 중요해서 요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부분 볼게요. 관세청장입니다. 자, 관세청장에는 어떤 역할을 위임과 위탁을 했냐? 원산지 표시 방법의 범위에서 그 표시 방법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권한이나 그리고 표시 방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의 제기에 대한 처리 권한, 이것을 관세청장이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자꾸 출제를 하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헷갈리냐, 이 관세청장을 다른 것과 바꿔서 출제를 하면 여러분들이 막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꾸죠? 뭐라고요? 아, 그렇죠. 세관장. 네, 맞습니다. 세관장의 이름과 서로 바꿔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잘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외무역법 제가 몇 개 찍어드렸는데 아무리 못해도 한 5개. 와, 정말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대외무역법 끝났으니까 이번엔 관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에서 중요한 거. 혹시 그거 아세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중에 뭐가 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세법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서도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자, 요거예요.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관련된 거, 그리고 관세 환급 특례법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세율 적용 이 부분들입니다. 자, 기대되죠. 무슨 내용이 나올지. 넘어가기 전에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다른 것들은 한 문제, 많으면 2문제, 특히 세율 적용은 이론에 대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무와 적용해서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세율로 적용할 것이냐 해서 한 많게는 2문제,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이건 비밀입니다. 네, 관세 환급 특례법에 관련되어서 요즘에 4문제, 5문제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오늘 수업이 끝난 직후 바로 여러분들 이 부분 몇 페이지 안 되니까 반드시 교재 펴서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겁니다, 이 부분. 네, 집중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세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금을 매기는 그 물건을 언제 확정 지을 거냐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를, 그런 단어를 의미할 때 우리가 과세물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렇게 있죠.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또 미리 발췌를 해놨습니다. 자, 기역,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니은 봐주세요. 만약에 그 물건을 보세구역에서 보수 작업을 해야 된다.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 작업을 승인받을 때가 바로 과세물건의 확정식이다. 자, 그 다음 비읍 보겠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를 했거나 혹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해당 물품 소비 사용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할 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중간에 내리고 자, 지읒 보겠습니다. 도난 물품, 분실 물품 요 별표해 주세요. 도난 물품, 분실 물품 이런 것들은 그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될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시험 나왔죠. 자, 요거 제일 밑에 있는 거 하나 나왔어요. 그럼 매각되는 물품은 어떡하냐? 그럼 매각될 때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나왔으니까 이번엔 이런 것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또 맞췄고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법 문제 중에서 단일 범위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관세환급 특례법입니다. 자, 관세환급에서는 우리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관세법상 환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법상 환급이 있어요. 관세법상 환급은 과운합금이나 혹은 계약 내용과 달라서 환급을 해줄 때, 그 다음에 뭐 종합보세구역이나 지정보세구역의 멸실 혹은 판매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 서비스 문제 같은 느낌? 그냥 한 문제? 네, 예의상 한 문제. 근데 시험은 바로 요것들이 나온다. 관세환급에서 특례법상 환급이 나올 것이다. 자, 요거 별표하고 한 4문제 이렇게 쓰세요. 4문제. 자, 여러분들 교재 같이 써주세요. 개별 이 관세환급 특례법상 환급은 그 대상이 개별 환급인 경우 혹은 간이정액 환급인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바로 이 두 개가 중요하다. 자, 이거 공부하시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관세 환급에서 이 관세법에서 환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고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구분하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학습 방법 말씀드릴게요. 특례법상 환급은 개별 환급 방법 그리고 간이정액 환급 방법이 있는데 얘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 바로 적어놨습니다. 개별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 경우는 뭡니까? 정액 환급 율표에 계기되지 않은 물품, 즉 이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개별 환급이다. 자, 그리고 간이정액 환급 비적용 안 되는 업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개별 환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별표, 자, 대기업인 경우에는 개별 환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갈게요. 간이정액 환급. 자, 이 경우는 환급액이 6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인 경우에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한 물품만, 제조해서 수출한 물품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환급액은 FOB 금액당 10,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환급 금액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데요. 이 개별 환급과 간이정액 환급 두 개 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만 찍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요거 간이정액 환급 요거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럼 뭐 공부하신다? 요거 공부하신다 라고 하는 거.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만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아닌 거 그냥 문제 푸시면서 이거 아니야 버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공부하시는데 그게 뭐다?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네, 그렇죠. 합격하실 것 같다. 좋습니다. 네, 예,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틈틈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이제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혼자 특히 만약에 혼자 공부하셨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정말 많은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 정말 중압감이 느껴지죠? 단어도 어렵고 외울 것도 많고 게다가 순서도 중요하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와우패스에서 저랑 이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노하우 이미 들으셨어요. 그죠? 제가 평소에 많이 알려드렸죠? 그런 거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저랑 아직 인강에서 공부 안 하셨다? 네, 괜찮아요. 제가 지금 조미료 쳐드릴게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들 순서대로 어떤 세율이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기 힘들어요. 못 외워요. 그죠? 우리가 무슨 AI 컴퓨터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죠?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보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외워주세요. 그죠?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외쳐주세요. 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어떻게 외운다? 덤보상 긴등농 이렇게 외운다. 덤보상 긴등농. 왜요? 그 여러분들 빨리 찾아보세요. 자, 이 영상 라이브 영상 끝나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담보상 긴등농이라고 했는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F편 협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F편 협력. 자, 그다음 어떻게 외울까요? 조개할. 그죠? 조개할. 근데 이름이 이렇게 입에 탁탁 붙지 않기 때문에 조개함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네. 저는 조개함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 쭉 갑니다. 일놈장기. 일놈장기. 욕 같기도 하지만 다시 갑니다. 한번 다시 복습. 덤보상 긴등농. 그 다음 F편 협력. 그 다음에 조개함. 일놈장기. 한 문제 맞췄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한 문제, 그리고 우리 세율 숫자로 계산하는 거에서 2문제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엔 최소 여러분들 지금 2문제, 이 관세법에서 지금 2문제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아, 이렇게 해서 법이 벌써 끝났어요. 너무 아쉽죠. 더 해드리고 싶지만 라이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우리 4과목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2번째 과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역 결제 부분입니다. 결제 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 외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제 부분에서는 그 무엇보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결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심과 신용장 부분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결제 부분에서 신용장과 우리가 뭐 추심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결제에서는 더 중요한 거 환어음 나옵니다. 환어음은 여러분들 이론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환어음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행을 해야 되는지, 뭐가 써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뭐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그거 다 추려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교재 그런 설명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 2번째 가겠습니다. 추심도 종류 2가지로 나누죠. 뭐로 나눠요? 그죠? DP, DA. 예, 그렇게 나누는데 용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의 종류도 정말 많은데 그 신용장 종류별로 쭉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장에서는 특히 용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것과 이제 영어랑 같이 매치시켜서 UCP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3번째 선물 환율에 관련된 거. 그죠? 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우리가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환어음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환어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어음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요거 공부하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적으세요. 환어음의 필수 기재 사항 공부하셔야 됩니다. 환어음의 필수 기재 사항. 그리고 2번째, 환어음 발행할 때 어느 자리에 누구를 기입하는지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소한 그 2가지는 공부하십시오. 네. 자, 환어음 이렇게 생겼고요. 환어음 여기 제목 있죠? 그 다음에 각자 무엇을 적어야 되는지 이미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환어음 발행 날짜와 그 장소를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만기를 표시합니다. 자, 사이트 조건이냐 혹은 유산스 조건이냐 요런 거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환어음 내용 나오면 요거 딱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죠. 자, pay to 다음엔 누굴 적는다? 수취인을 적는데, 이거는 이 신용장에 발행된 경우의 환엄 혹은 추심일 경우에 발행된 환엄에 따라서 기재되는 사람이 다릅니다. 추심인 경우에는 수출자, 그리고 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을 기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account of 다음에는 항상 누가 들어간다? 수입자 별표 갑니다. 요즘에 요거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내려갑니다. to 부분 보도록 할게요. to에 지급인 들어갑니다. 지급인. 자, 그럼 지급인이 누굽니까? 지급인은 이 환엄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을, 돈 낼 사람, 그 사람 지급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발행인 기재를 합니다. 발행인 누구다? 별표 갑니다. 발행인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발행인은 항상 누가 된다? 수출자가 된다. 무조건 수출자가 된다. 수출자가 돈 주세요 하기 때문에 환엄상 발행인 제일 마지막에 적는 사람은 수출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이제 추심으로 넘어갈게요. 자, 추심은 우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들었었잖아요. 추심은 이렇게 DP 그리고 DA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 경우에 이렇게 달라지는지 바로 이 환어음의 만기 표시에 따라서 그 추심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 사이트 조건이다. 그럼 DP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유산스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 DA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한국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DP는 일람, 그 다음에 DA는 일람이 아니고 기한부엄을 발행을 한다. 바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어떠한 프로세스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추심의뢰인, 추심의뢰, 은행, 추심은행, 지급인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요거 프로세스 아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용어가 중요합니다. 자, 추심의뢰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측은, 그리고 이 측은 누군지, 각자 누군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영어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요거요. 추심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신용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용장은 어떤 개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추심과 신용장의 가장 큰 차이 뭡니까? 모르신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바로 뒷페이지에 놨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신용장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죠? 신용장 종류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용어 중요합니다. 추심처럼 신용장도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영어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신용장에서는 수출자를 수익자라고 하는데 베네피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런 거 각자 다 영어로 뭐라고 표시하는지 영어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적으세요. 교재에 같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장에서 기본 당사자 하면 누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 별표 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본 당사자 얘기할 때는 항상 오답으로 포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수입자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신용장에서 기본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얘다라고 하는 거. 물론 얘도 포함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당사자는 발행은행, 확인은행, 수익자인데 불구하고 생뚱맞게 보기에 수입자 혹은 발행 의뢰인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오답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매회차 나오는데 매회 많이 틀리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시험 보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들 40문제예요. 두 번째 과목이잖아요. 밥 먹기 전이라 되게 배고프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런데 이 글씨 조그만 거 이거 보는 것 자체가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 당사자라는 용어가 나오면 얘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먼저 찾아주세요. 또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 또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시험 다 끝나고 나왔을 때 아싸 진짜 나왔어. 네, 이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추심과 신용장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결제 방식에 따라서 좀 비교를 해주세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TT, 추심, 신용장 각자 결제 방식이죠. 그죠? 이 환호음 입장에서 보시면 TT는 환호음을 발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추심에서는 추심 그리고 신용장에서는 환호음을 발행한다.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확약 여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신용장만 은행이 확약을 한다.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추심과 신용장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별표 갑니다. 대급, 지급, 책임. 추심에서는 수입자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어떻게 시험에 나와요? 자꾸 은행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추심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측은 수입자이지 은행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자꾸 신용장이랑 헷갈리게 해서 은행이 자꾸 추심해서 돈 내야 되는 책임자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그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또 별표가 있죠. 제일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추심에서 발행되는 환호음상의 지급인은 수입자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발행되는 환호음상의 지급인은 누구다? 은행이다 라고 하는 은행 별표. 자, 그 다음에 수입자 별표.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쪽에서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시츄에이션과 같이 조합을 해서 한 2문제. 그래서 많게는 3문제. 저는 요거 3문제 충분히 네, 이거 오바 아니고 한 3문제는 나온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제 선물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제 부분에서 조금 계산 문제가 좀 다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문제 부분에서도 또 하나 풀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선물 환율 이제 보시겠습니다. 스왑 레이트 형태 중에서 저는 아래 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 아래 거 외우시면 위에 거 자동으로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왑 레이트 중에서도 비드와 그 다음에 오퍼 스왑 레이트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오퍼가 더 높다. 여기서 말하는 오퍼가 뭐예요? 은행이 팔 때의 환율을 의미하죠. 네, 그때 즉 매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보통은 선물 환율에다가 스왑 레이트를 더한 값이 선물 환율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보시면 선물 환율이 이 현물 환율보다 더 높죠. 그러므로 이 상태를 선물환 프리미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언제 생기냐? 기준통화 금리가 낮은 경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기준통화 금리가 낮다. 그 의미는 뭐냐? 예를 들어서 달러 금리와 그 다음에 원화 금리를 따졌을 때 원화 금리가 더 높은 경우를 바로 기준통화의 금리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만약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다. 그럼 이거 복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나오니까 이 교재 통해서 한번 이해하시고 그리고 인강 통해서 한번 보시면 충분히 한 번에 10분 만에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그럼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어떤 환율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냐라는 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행 입장으로 판단을 하셔서 은행이 살 때 환율인지 그 다음에 은행이 팔 때 환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 은행 입장에서 팔 때 환율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버리시고 오른쪽에서 먼저 오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스왑 레이트를 서로 비교를 하세요. 지금 아래 보시면 스왑 레이트 하나는 10, 하나 15 이렇게 있죠? 얘네 둘만 비교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숫자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요 방식 적용하시면 돼요. 이쪽이 더 크죠? 자,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우리가 부호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써 있습니까? 플러스라고 써 있죠? 그래서 플러스 부호 적용하시면 된다는 얘기. 오른쪽이 더 크다 그러면 플러스 부호 사용하세요.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시험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기에다가 요거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부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 얘기는 뭐다? 여기에서 요거 빼면 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쉽게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역 결제 부분이 끝났습니다. 네, 예상 시간대로 착착 너무 무리하지 않는 시간으로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잠깐 질문 좀 받아볼까요? 아, 제발 합격하고 싶다. 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빨리 강의 자료에서 다시 복습하고 싶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제가 매번 강의 때 끝날 때마다 그 시간에 복습해야 되는 거. 이거는 꼭 나온다라고 매 시간마다 강조드리는 거 있죠.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 그것만 보셔도 이번 시험 무조건 합격하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과목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무역계약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네, 해상, 운송, 그리고 보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무역 자체에 대한 무역 계약에 대한 그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예, 그것도 이렇게 조금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 건데, 저는 무역 계약 부분에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해상 운송과 보험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세 개 부분으로 나눈다면 무역 계약 조항과 그 다음에 BL 뭔지 아시죠? 해상 운송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주요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무역계약서 조항에는 거의 20개 정도, 교재 보시면 막 한 20개 이상이 막 영어, 한국어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번 뭐 VIP처럼 나오는 애들이 있죠. 바로 요런 아이들입니다. 첫 번째, 자, entire agreement. 그 다음에 infringement. 그 다음에 severability. liquidated damage, 그 다음 non-waiver. 이 부분 모르시면 여러분들 정말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 처음 봤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잠시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이 계약 조항에서는, 계약서의 조항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얘네들이 주로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각자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과 그리고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한국말로 완벽하게 파악을 하세요. 한국말 조항을 봤을 때 이거에 관련된 조항의 이름이 한국말로 무엇인지 보시란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로 나왔을 때 매치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한국어, 영어 같이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 3과목에서 하나 출제되고 똑같은 내용으로 4과목에서 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까지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까지 같이 넣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BL의 종류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L은 해상 운송장을 의미를 하죠. 자, 기본적으로 BL은요, 유가증권이다 라고 하는 거, 유가증권. 자, BL 자체, 즉 운송장 자체가 유가 능력이 있다. 무슨 가격, 그 물건의 가치를 나타내는 종이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증권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냥 종이 쪼가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너무 중요한 증명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종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은 누구한테 넘겨서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통증권이라고 합니다. 유통증권. 유통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유통증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BL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요번에는 BL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반액을 언제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화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리고 수화인이 뭐죠? 받는 사람을 의미하죠. 받는 사람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누가 발행하는지에 따라, 약관이 얼마나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그때 공부하시고. 자, 저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로 갑니다. 발행 시기에 따라 보겠습니다. 발행 시기에 따라서 수취선화증권, 즉 received BL, 여기서 키워드 뭐다? X다, 이렇게 써있죠. 이 X다의 의미가 뭘까요? 신용장에서는 은행이 얘를 받아주질 않아요. 유통증권으로 인정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는 얘 받아주지 않는다. 됐죠? 자, 그 다음 은행에서 받아주는 서류는 뭐다? 요거 두 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화물 이상 유무에 따라 대부분은요, 화물 이상이 없는 상태로 물건이 선적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정상 BL이에요. 하지만
외견상 깨져 있거나 물이 줄줄 샌다거나 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상의 화물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발행되는 BL, foul BL 혹은 dirty B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건 기초죠. 자, dirty BL을 어떤 것과 조합을 시켜서 공부해야 되냐? 바로 LI입니다. LI. LI. 그런 느낌. 그죠? LI 뭐예요? 이거는 Letter of Indemnity라고 합니다. 그죠? 한국말로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indemnity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 누가 이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 즉 화주 측에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각서를 쓰죠. 그 각서는 바로 foul BL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특히 요거는 잘 나옵니다. 그다음 수화인 표시에 따라 별표 갑니다. 왜냐? 일단 수하인은 직접 이름 기재해도 되고 혹은 지시식이라고 해서 오더라는 단어를 기재를 해서 BL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짝꿍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김영식 선화증권은 TT나 추심에서 발행되고 특히 이 부분 별표 갑니다. LC에서는 지시식 선화증권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와 더 조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LC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LC 관련돼서 BL은 어떻게 발행해서요 하세요 라고 하는 두세 줄 정도의 문장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요거를 실제 BL과 연결시켜서 이 중에 하자가 있는 건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네, 우리 교재 보시면 어떻게 BL에 관련돼서 명시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는지 우리 연습 문제 보시면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발행 주체에 따라서 마스터 하우스 이렇게 나눈다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기타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렌더 요거는 실무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죠. 자, 서렌더 시험에 나옵니다. 서렌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가증권의 능력, 그 다음 유통증권의 능력을 없애버린 BL이에요. 아시겠죠? 원래 태생은 BL이었으나 유통과 유가의 능력이 상실돼 버린 이름만 BL인 그런 BL을 바로 서렌더 BL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스테일 BL 나오죠. 자, 요거는 그냥 21일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스위치 BL 하면 중개무역과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문제 정도 나오겠습니다.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저는요, 요거 서렌더 BL 한 문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더식 BL 있죠? 오더식 BL에서 한 문제. 근데 요거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2문제. 최소한.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랑 엮어서 한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참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만 들은 걸로 봐. 여러분 한 10문제 이상은, 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험 부분 보겠습니다. 보험에서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담보위험과 그 다음에 면책위험입니다. 담보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져주는 위험이다 라고 우리 공부하기로 했죠. 우리 강의에서는 쉽게 공부하는 거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A, B, C 적합보험에서 담보위험이 무엇이냐라는 것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동그라미 X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우리 뭐 공부하기로 했죠? 특히 C에서 X인 거 지진, 분화, 낙뢰. 네, C에서 담보 안 된다. 자, 그 다음 9번 갑판유실 C에서 안 된다. 역시 10번, 11번 이런 것들은 다 C에서 안 되는 걸로 우리 요거 꼭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로 했죠? 자, 그 다음 2번째. 그러면 뭐가 공통적으로 책임 범위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도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자, 이 중에서 하나만 찍어주세요. 자,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X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거 공부하세요. 네. 그 다음 요번에는 면책위험입니다. 앞에는 담보위험, 즉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거. 그리고 요번에는 뭐예요? 면책위험이라고 해서 책임 면제다. 즉 이런 사고 나도 보험회사에서는 책임 안 져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위험입니다. 그러면 출제자들은 뭘 낼까요? 뭘 낼까요? 당연히 여기 다 X니까 당연히 다 면책인데 시험에서는 뭘 낸다? 희한한 애네요. 희한한 애. 누구 있어요? 다 면책인데 여기 동그라미 하나 보세요. A보험에서만 어떤 자 불법 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파괴는 얘는 보장이 된대요. 자, 그럼 요거 출제할 겁니다.
과거에는 한국말로 그냥 출제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난이도를 어렵게 어떻게 하냐? 요거를 영어 과목으로 갖고 가서 또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국말 그리고 영어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공부하는 방법. 제일 밑에를 봐주세요. 6조와 7조로 보겠습니다. 전쟁과 동맹, 파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다 어떻게 된다? 요거 당연히 X죠. 왜? 면책 위험이니까. 얘네도 다 면책 위험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제일 아래 두 개만 강조를 드렸을까요? 왜? 왜 그럴까요? 왜? 얘네들은 특이하게도 혹시 여러분들 특약 아세요? 특약. 특약 추가하실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기본보험에다가 돈을 더 내고 이런 위험 특별하게 더 추가하는 거. 그거 특약이라고 합니다. 다 원래 보험회사에서 보상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위험과 동맹 파업에 대해서는 돈을 추가로 더 내시면 얘는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 페이지에서 지금 중요한 거 배웠죠? 뭐예요? 이거 7번. A에서는 보장된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다 보장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추가적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돈을 내면 추가적으로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보험에서는 면책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뭐 위주로 공부하신다? 자, 5번. 지연. 운송 늦게 되는 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면 보험회사 문 닫아야 돼요. 왜? 운송은 막 특히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가거든요. 뭐 하루 이틀 늦었다고 해서 지연됐다고 해서 보상해준다? 그럼 보험회사 운영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보상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6번. 우리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선사나 이 선박을 운행한 회사가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슈가 돼서 지급 불능 그리고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별표 친 거 위주로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벌써 세 과목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네 번째 과목 들어갈 시간입니다. 무역 영어 보겠습니다. 무역 영어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CISG에 대한 거. 즉 어떤 조항이 있죠? 조항에 대한 것들이 응용돼서 나옵니다. CISG, 그리고 인코텀스, 그리고 ICC 조항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네. 시험 전에 또 봐야겠어요.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뭐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판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어떻게 하냐. 자, 마음을 가다듬고 마치 시험이 한 달 후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침착하게 가다듬으세요. 그리고 하루만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교재 있죠? 하루만 천천히 정독을 하세요. 머리에서 조각 모음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던 게 마음을 가다듬으면 갑자기 그 많은 것들이 뇌 뉴런처럼 막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할 거. 그래서 이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하루 만에 진짜로 갑자기 자신감이 막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오늘까지 할 일이다. 자, 그럼 이제 내일부터 뭐 하신다? 기출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혼자 스스로 교재 보아가면서 푸시는 거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럴 때 가장 빨리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와우패스에서 기출문제 제가 여러분들 시간 단축 드리기 위해서 쪽집게처럼 문제풀이를 해드려요. 그죠? 너무 많은 시간 투입하시지 않게 이건 왜 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보세요. 그리고 시험 전날 있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작성하신 메모나 혹은 요약노트 같은 거 있죠. 혹은 없다. 그러면 교재를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최종이 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을 정말 알차게 효과적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에 뭐 본다? 이 영상 다시 한번 본다. 합격. 됐죠?
영어 부분 보겠습니다. CISG입니다. CISG. 자, 근본적으로 CISG가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해서 활용이 된다. 자,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서로 나라가 달라야 된다. 그리고 물품이지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적용 안 된다. 물건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답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거 같이 연결해서 나옵니다. 자,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이례적인 경우가 영어로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요, 좀 친절하게 출제하려면 한국어 버전, 한국어 과목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럼 이 영어 과목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에서 대해서 한국말 공부하신 다음에 영어랑 매치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 빨간 글씨가 상당히 많은데요. 찍어주세요. 네, 찍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부분과 이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됐죠? 체크하셨죠?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뭐가 있어요? 네, 무역 설문도 있네요. 우화 설문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조, 네, 등등을 보겠습니다. 정말 명언이죠. 우리 CISG에서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한 회차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한번 쭉 보세요. 자, 이미 공부를 하셨을 건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한국어로 바로 그냥 갑니다.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지 않는 상대방의 진술과 그 다음 행위는 승낙이 된다. 그런데 침묵과 그리고 부작위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왼쪽 갑니다. 어떤 게 중요하다? silence, 침묵하는 거. 그 다음에 부작위는 뭐예요? 한국말로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근데 요거는 영어가 더 쉬워요. 오히려 inactivity입니다. inactivity, 부작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승낙을 해야 돼.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 되는데 대답 안 하고 뚱하게 가만히 있거나 혹은 행동하지 않는다. 답장을 주지 않거나 승낙에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승낙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겠습니다. 승낙을 의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승낙으로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실질적으로 변경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 청약을 받았습니다. 자, 청약하는 사람이 청약을 받는 측에 청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견을 바꿨는데 중요한 내용을 바꾼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의견을 바꿔서 좋아! 라고 승낙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중요한 것만 바꾸지 않으면 동의를 하면 그건 승낙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아래에 있죠. 자, 한국어 먼저 보겠습니다. 대금 지급, 그리고 품질, 수량, 어디서 인도하는지, 그 다음에 책임 범위, 분쟁 해결에 대한 거. 요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바꾼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이번 시간 영어죠? 왼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price, payment, quality, quantity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요 문장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는 중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혹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두 다 골라내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요걸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요거 조합해서 한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페이지만 지금 잘 보셔도 혹은 여러분들 교재에 요거 다 있잖아요. 원문 다 넣어놨죠? 몇 페이지예요? 595페이지. 여러분들 지금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몇 페이지인지 미리 다 적어놨어요. 그거 찾아서 보시면 돼요. 자, 페이지 찾아서 빨리빨리 체크하세요.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요번에 인코텀스입니다. 인코텀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2020 버전이 새로 탄생을 했죠. 인코텀스는 거의 뭐 10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고 있는데 2020년 첫 번째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 2020 버전으로 출제 안 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0 버전 인코텀스를 2020 첫 번째 시험에는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계시는 시험이 바로 2010 버전으로 공부하시는 마지막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인코텀스 중에서도 이제는
두 번째 시험부터 2020 버전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2010 버전, 2020 버전 그런 걸 다 초월하고 인코텀스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특히 영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인코텀스를 영어로 표현한 것과 서로 매치시키는 거, 제목과 내용을 매치시키는 거, 그리고 요건 쉬운 방법이에요. 이제 두 번째 레벨, 좀 더 레벨 업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빨간 부분 칠했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 단어 바꿔서 넣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FOB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배 본선에 올려주면 수출자 의무가 끝납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박을 누가 준비를 하는지, 운송을 누가 준비를 하는지. FOB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운송을 섭외를 합니다. 그러므로 바이어에 의해서 지정된이라고 나와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바이어 빼고 뭐라고 한다? 셀러라고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단어 바꿔서 나옵니다. 자, 이런 거 일일이 다 지금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근데 서운하잖아요. 어디에 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이런 원문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나 그 다음 자주 출제되는 좀 주의해야 되는 내용은 제가 미리 형광펜 다 처리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시면 돼요. 역시 CIF도 그렇습니다. CIF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위험의 분기점과 그 다음에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르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얘는 C로 시작하는 시리즈들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특히 CIF에서는 이런 프로큐어라는 이런 개념도 조달한다. 그죠? 이미 배에 실린 화물을 조달하는 것도 다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있죠. CIF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보험. 그죠? CIF 말고 그 다음에 CIP가 있죠. 인코텀스 중에서 I가 들어간 거 두 개 있습니다. 이 두 개. 그죠? 여기에 대해서 보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험 누가 가입한다? 여기서 수입자 그러면 안 돼요. 누구다?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CIF 조건에서는요.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보험이다? 여기 써 있죠. C보험 가입하면 된다. C나 혹은 최소보험 비슷한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보험 관련해서 담보위험, 그 다음에 면책위험, 우리 아까 한국어로 배웠는데요. 그거 영어로 풀었습니다. 요거 그냥 시험에 나옵니다. 네, 최근에 이 부분 그냥 영어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보험 약관에서 A인 경우 혹은 B인 경우, C인 경우 보장되는 것은 무엇이고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모두 골라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화재 폭발에 대해서 당연히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충돌하는 거, collision 이 부분, 그 다음에 derailment 부분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진, 화산 분화, 낙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술형 문제는 아닌 거 다 아실 거예요. 단어를 봤을 때 바로 기억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거를 보면 한국말로 연상만 할 수 있도록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하죠. 특히 저는 이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티슨, 그 다음에 워싱 오버보드, 각자 투하, 갑판, 유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되게 많이 출제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조금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이 들어가는 거, 그죠? 물이 침입하는 거, 요것도 어느 경우에 보장이 되고 어느 경우에 보장이 안 되는지까지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면책 약관이라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 아까 앞에서 배운 거 있죠? 표 이렇게 있었는데 면책 위험 그런 게 있었어요. A, B, C 이렇게 나와서 A, B, C 하고 다 X, 다 모조리 X 있었죠. 보장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만 동그라미 있었죠? 네, 그거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다 이 X만 모조리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 행위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비용. 이건 뭐예요? 보험 사기네. 그죠? 보험 사기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 안 해주는 면책 약관이다. 면책, exclusion clause 이렇게 써있죠. 그죠? 요거 영어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assured, 피보험자, 고의적인 불법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한국어로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지금 영어 부분에서 이제 봅니다. 일반적으로 누손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소모되는 거, 그런 물건은 원래 그러므로 보상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포장이 제대로 안 된 거 있죠?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포장 제대로 해야 되는 건 의무다라고 하는 거. 근데 포장 때문에 사고 났다? 피해 생겼다? 그럼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보장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물건 원래 그런 거예요. 고유하자. 물건 자체가 원래 그렇다. 자, 그 다음 여기 별표 아까 하기로 했죠? 지연되는 거. 그 다음 요것도 별표하기로 했죠? insolvency 이 부분. 그죠? 뭐라고 해석한다? 지급불능 혹은 채무불이행 요렇게 이 부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답이 언제 올라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은 시험 보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보통 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답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물론 되게 많이 떨리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실까봐 저희 와우패스 그리고 저희 한국미래물리연구소에서는요. 문제와 답이 올라왔다라는 그 제보를 받으면 바로 저희가 다운로드해서 공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와우패스 봐주시거나 혹은 네이버에 있는 한국미래물류연구소 봐주시면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면 제가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공지를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별표 추신 부분 위주로 외우시면 이 짧은 시간 내에 고득점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수업 들으면 한 평균 아무리 못해도 10점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의 그냥 그 오바스러운 느낌이 아니고 실제 아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 요약을 했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혹은 학생뿐만 아니고 직장인 분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일주일 만에 점수가 팍팍 오르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시죠? 저는 항상 복습 강조합니다.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가셔야 돼요. 이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시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엑기스입니다. 자, 법 쪽에서는 용역과 무채물의 수출인 경우에는 그 기준금액은 뭘로 한다? 그 해당 장이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입금 확인한 금액이 된다. 그리고 외획 등용 원료 기재로 인정을 받는 경우 어떠한 특혜가 있다? 어떠한 지원이 있다? 요거요. 부가세 영세율이다. 그 다음에 그 물건 수입했을 때 원산지 표시 면제될 수 있다. 자, 요런 거는 깍두기 보기로 나오고요. 얘가 이제 진짜 답인 보기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결제 부분에서는 신용장 당사자가 누구냐? 발행은행, 확인은행, 수익자. 근데 누구 포함 안 된다? 또 적어요. 개설, 의뢰인. 요거는 포함 안 된다. 영어로 뭐라고 해야죠? applicant. 자, 그러면 얘를 또 쉬운 말로 뭐라고 한다? 누구? 수입자 아니고 수입자, 바이어. 이 사람들 다 같은 사람이죠. 요 사람들은 신용장 당사자 아니다. 요거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 BL 배우셨습니다. 자, BL은 유가증권입니다. 그리고 유통증권이기도 하고 아주 원본이 중요하죠. 특히 LC인 경우에는 지시식으로 발행합니다. 지시식, to order라는 문구로 발행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붙는다? 발행은행의 이름이 붙는다. 라고 하는 거. 은행 지시식. 이렇게 발행을 하죠. 자, 그 다음. 서렌더 BL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습니다. 얘는 이름은 BL이지만 유가증권 아니라라고 하는 거. 그죠? 특히 TT 같은 방식으로 결제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BL입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영어 부분 보셨습니다. CISG UCP 조항 영어로 보셨는데
영어만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되고 다른 것과 매치시켜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훨씬 더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여러분들 뭐 100점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살살 공부하셔도 됩니다. 100점까지 안 하시고 그냥 한 85점, 90점만 해도 정말 좋은 점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 전 마지막 주는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반드시 풀으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 와우패스에서 받으시거나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로그인하고 계신 네이버 한국미래물리연구소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이렇게 두 군데 채널을 이용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다. 하지만 며칠 만에 많은 회차를 끝내시는 거 힘듭니다. 자, 그러면 와우패스에서 제가 이미 준비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세요. 쪽집게처럼 제가 풀이를 해드립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바로 전 회차 있죠? 작년에 시험 본 것까지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셔서 막판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합격을 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마지막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없어요. 붙을 거야. 붙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붙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용기 가지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결과 저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요번엔 연습으로 시험 본 거라 결과가 안 좋았다. 상관없어요. 다시 하면 돼요, 여러분들. 네, 용기 잃지 마시고 좋은 경험 그리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와우패스에서 국제무역사 1급을 담당하고 있는 백소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미래물리연구소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그리고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행운을 빕니다. 고맙습니다.